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나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자녀와 배우자를 챙겨야 한다. 진심으로 나의 마음이 올라와서 한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뉴스를 보면 집단 무기력,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기도 힘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성장 시대보다 여유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은 더 무기력해지고 공허하다. 나의 무기력하고 공허한 삶을 달래주기 위해서 유명한 음식점도 가보고 해외여행을 계획해 본다. 평범한 삶에 지속적으로 즐거운 자극을 시도해보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헛헛하고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이렇게 매일 무기력하고 열심히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처럼 살아가야만 할까?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설명했다. 그는 나치 시절에 인간이 처해질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의 3년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를 완성했다.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리학의 큰 흐름 중 하나이다. 그는 인간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실존적 공허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얼핏 보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 빅터 프랭클이 경험했던 수용소 생활은 더 참혹했다. 수용소 안의 사람들은 마치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았다. 관리인들은 수용된 사람들을 발로 차고 매로 때리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해갔다.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육체에 대한 자유와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언제든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강제 수용소와 같은 끔찍한 곳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심지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속박당했을 때조차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걸까? 빅터 프랭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의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 단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쾌락도 성공도 힘도 아니라고 말했다. 인간을 진정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이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발견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하는지도 경험했다. 강제 수용소에서 그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삶을 그저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그룹은 더 쉽게 질병에 걸렸고 죽어갔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더 많이 살아남았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삶의 목적과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게 되었다.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동료 중에 작곡가이자 작사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1945년 3월 30일에 수용소에서 해방될 거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3월 29일이 되었을 때 그의 동료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다. 3월 30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내 의식을 잃었다. 결국 3월 31일 발진 티푸스로 사망했다. 그의 동료가 죽은 결정적인 원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절망했고 좌절했다. 그래서 발진 티푸스균에 대항했던 저항력이 떨어졌다. 또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너졌고 그의 몸은 결국 병마의 희생양이 되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동안 수감자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담당 의사는 일주일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가혹해진 노동환경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또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기간 동안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새해가 지나갔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수감자들은 절망감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면역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삶을 이어나갔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었다.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자신의 삶의 의미인 수감자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오직 자신만이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과학자는 과학에 대한 책을 집필하다가 수용소에 끌려오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과학책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빅터 프랭클도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했었다. 수용소에 입소했을 때 그에게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원고가 있었고 어떻게든 잘 보관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독관은 원고를 불태워 버렸다. 그때 프랭클은 인생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가 의미치료에 대한 원고를 다시 작성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시점은 그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다. 수용소 안에서 갑작스럽게 발진 티푸스가 퍼졌고 그도 감염되어 고열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실시되는 의미치료에 대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고열과 피로로 숨도 쉬기 힘들었을 때도 그는 한밤중에 담당 의사가 있는 막사로 몰래갔다. 잘못하면 경비병으로부터 기관총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찾아온 위기들을 강한 의지로 무사히 넘기고 결국 최악의 환경에서 살아 돌아왔다. 빅터 프랭클을 생존하게 만든 원동력은 의미치료가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는 강한 동기였다. 자신의 죽음으로 의미치료 이론이 사라져버린다면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미래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 그렇게 그는 생존했다. 흔히 인간은 환경의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악의 환경에 놓이면 삶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된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최악의 환경에서조차 인간은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가혹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잔인하고 냉정하며 무감각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했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애가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모든 행동의 제약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남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모든 것이 제한된 수용소에서조차 매일 매 시간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수면과 식량이 부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는 개인의 내면적인 선택의 결과가 된다. 수용소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감시자가 될 수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희망으로 가득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 절망만으로 가득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척박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수용소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 빅터 프랭클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과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내면의 자유야말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자유라고 말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실존적 공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치료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공허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가치를 소개했다. 창조가치, 체험가치, 그리고 태도가치이다. 이 세 가지 가치 실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첫 번째로,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예술과 문학 활동 또는 무언가를 만들고 글을 쓰는 등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창조적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는 수천억 원의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소소하게 집안을 인테리어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조 활동은 주변에 찾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 글쓰기를 추천한다. 지금 당장 앉아서 메모장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는다. 지쳐있는 상태라면 많은 글을 적을 필요도 없다. 하루에 1분 동안 새 문장을 적으면 된다. 새 문장을 적고 다음 문장들이 떠오른다면 계속해서 적어나간다. 그렇게 글이 나를 이끄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괜찮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여 내 글을 통해서 소통해보는 경험을 쌓아보자. 내 생각을 글로 옮기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창조적인 나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체험이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 가치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관점을 흥미롭게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에너지를 회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 또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험들은 우리를 황홀하게까지 한다. 마지막으로 태도가치이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순간들이 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만 가득해진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태도가치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위기를 위대한 성취로 바꾸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인간의 잠재력은 시련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고통은 곧 가장 고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파괴된 적이 없고 훼손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삶에서 기대하고 욕망한 것에 대해 좌절을 느끼거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인생이 허무해지고 재미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생각된다면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의 생각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중한 조언을 건네준다. 빅터 프랭클은 모든 물리적 자유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지독한 상실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그의 경험에서 온 창조적 가치, 체험, 그리고 태도 가치를 통해서 삶이 살아가야 할 의미로 가득해지는 변화를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한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내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다. 심지어 자신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서 2번 다시는 겪지 못할 일들을 수용소 안에서 겪게 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고 함께 입소했던 사람들 중 90%는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발 하나 뻗기도 힘든 수용소에서 가축처럼 구겨 넣어져 살아야 했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했다. 하루에 한 번 배급되는 빵과 묽은 수프가 그가 먹는 음식의 전부였다.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폭력에 시달렸고 항상 추위에 시달렸다.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았다. 겨우 삶을 근근히 이어가던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다가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다.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이로운 경험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들의 최악의 행동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인간에 대해 따스한 마음과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온갖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가 희망을 찾아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마음가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인간은 강제 수용소에서 성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돼지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치료법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잔인하고 끔찍했던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빅터 프랭클에게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된 것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만들어진 로고테라피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나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자녀와 배우자를 챙겨야 한다. 진심으로 나의 마음이 올라와서 한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뉴스를 보면 집단 무기력,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기도 힘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성장 시대보다 여유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은 더 무기력해지고 공허하다. 나의 무기력하고 공허한 삶을 달래주기 위해서 유명한 음식점도 가보고 해외여행을 계획해 본다. 평범한 삶에 지속적으로 즐거운 자극을 시도해보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헛헛하고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이렇게 매일 무기력하고 열심히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처럼 살아가야만 할까?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설명했다.
그는 나치 시절에 인간이 처해질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3년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를 완성했다.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리학의 큰 흐름 중 하나이다. 그는 인간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실존적 공허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얼핏 보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 빅터 프랭클이 경험했던 수용소 생활은 더 참혹했다. 수용소 안의 사람들은 마치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았다. 관리인들은 수용된 사람들을 발로 차고 매로 때리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해갔다.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육체에 대한 자유와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언제든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강제 수용소와 같은 끔찍한 곳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심지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속박당했을 때조차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걸까? 빅터 프랭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의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 단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쾌락도 성공도 힘도 아니라고 말했다. 인간을 진정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이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발견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하는지도 경험했다. 강제 수용소에서 그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삶을 그저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그룹은 더 쉽게 질병에 걸렸고 죽어갔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더 많이 살아남았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삶의 목적과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게 되었다.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동료 중에 작곡가이자 작사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1945년 3월 30일에 수용소에서 해방될 거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3월 29일이 되었을 때 그의 동료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다. 3월 30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내 의식을 잃었다. 결국 3월 31일 발진 티푸스로 사망했다. 그의 동료가 죽은 결정적인 원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절망했고 좌절했다. 그래서 발진 티푸스 균에 대항했던 저항력이 떨어졌다. 또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너졌고 그의 몸은 결국 병마의 희생양이 되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동안 수감자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담당 의사는 일주일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가혹해진 노동환경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또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기간 동안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새해가 지나갔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수감자들은 절망감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면역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삶을 이어나갔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었다.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자신의 삶의 의미인 수감자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오직 자신만이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과학자는 과학에 대한 책을 집필하다가 수용소에 끌려오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과학책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빅터 프랭클도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했었다. 수용소에 입소했을 때 그에게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원고가 있었고 어떻게든 잘 보관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독관은 원고를 불태워 버렸다. 그때 프랭클은 인생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가 의미치료에 대한 원고를 다시 작성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시점은 그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다. 수용소 안에서 갑작스럽게 발진 티푸스가 퍼졌고 그도 감염되어 고열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실시되는 의미치료에 대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고열과 피로로 숨도 쉬기 힘들었을 때도 그는 한밤중에 담당 의사가 있는 막사로 몰래갔다. 잘못하면 경비병으로부터 기관총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찾아온 위기들을 강한 의지로 무사히 넘기고 결국 최악의 환경에서 살아 돌아왔다. 빅터 프랭클을 생존하게 만든 원동력은 의미치료가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는 강한 동기였다. 자신의 죽음으로 의미치료 이론이 사라져버린다면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미래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 그렇게 그는 생존했다. 흔히 인간은 환경의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악의 환경에 놓이면 삶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된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최악의 환경에서조차 인간은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가혹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잔인하고 냉정하며 무감각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했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애가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모든 행동의 제약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남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모든 것이 제한된 수용소에서조차 매일 매 시간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수면과 식량이 부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는 개인의 내면적인 선택의 결과가 된다. 수용소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감시자가 될 수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희망으로 가득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 절망만으로 가득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척박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수용소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 빅터 프랭클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과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내면의 자유야말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자유라고 말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실존적 공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치료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공허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가치를 소개했다. 창조가치, 체험가치, 그리고 태도가치이다. 이 세 가지 가치 실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첫 번째로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예술과 문학 활동 또는 무언가를 만들고 글을 쓰는 등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창조적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는 수천억 원의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소소하게 집안을 인테리어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조 활동은 주변에 찾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 글쓰기를 추천한다. 지금 당장 앉아서 메모장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는다. 지쳐 있는 상태라면 많은 글을 적을 필요도 없다. 하루에 1분 동안 새 문장을 적으면 된다. 새 문장을 적고 다음 문장들이 떠오른다면 계속해서 적어 나간다. 그렇게 글이 나를 이끄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괜찮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여 내 글을 통해서 소통해보는 경험을 쌓아보자. 내 생각을 글로 옮기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창조적인 나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체험이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 가치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관점을 흥미롭게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에너지를 회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 또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험들은 우리를 황홀하게까지 한다. 마지막으로 태도가치이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순간들이 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만 가득해진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태도가치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위기를 위대한 성취로 바꾸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인간의 잠재력은 시련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고통은 곧 가장 고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파괴된 적이 없고 훼손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삶에서 기대하고 욕망한 것에 대해 좌절을 느끼거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인생이 허무해지고 재미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생각된다면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의 생각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중한 조언을 건네준다. 빅터 프랭클은 모든 물리적 자유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지독한 상실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다. 그의 경험에서 온 창조적 가치, 체험, 그리고 태도 가치를 통해서 삶이 살아가야 할 의미로 가득해지는 변화를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한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내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다. 심지어 자신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서 2번 다시는 겪지 못할 일들을 수용소 안에서 겪게 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고 함께 입소했던 사람들 중 90%는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발 하나 뻗기도 힘든 수용소에서 가축처럼 구겨 넣어져 살아야 했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했다. 하루에 한 번 배급되는 빵과 묽은 수프가 그가 먹는 음식의 전부였다.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폭력에 시달렸고 항상 추위에 시달렸다.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았다. 겨우 삶을 근근히 이어가던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다가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다.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이로운 경험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들의 최악의 행동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인간에 대해 따스한 마음과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온갖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가 희망을 찾아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마음가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인간은 강제 수용소에서 성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돼지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치료법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잔인하고 끔찍했던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빅터 프랭클에게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된 것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만들어진 로고테라피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다.